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열린 특강의 김정은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마주했습니다. IMF 이후의 한국 경제 진단이란 주제로 강연했는데 이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경제학자 출신의 유승민 의원은 누구보다도 또 경제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강연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요? 네, 유 의원은 IMF 이전과 이후로 한국 경제가 나뉜다면서 이대로는 IMF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또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복지도 가능하다,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정부를 수립하고 길지 않는 지난 역사에서 딱 한 가지를 잡아서 우리 경제, 사회, 정치의 앞과 뒤를 나누라면 저는 21년 전에 IMF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년 IMF 위기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은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사회고, IMF 위기 이후에 지난 21년 동안 우리 사회는 그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갖게 되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제일 높은 이 성장률이 1973년인데 이게 한 14.8인가 그래요. 이때 보면 15% 한 해에 15% 가까운 성장을 하고 한 해에 10% 가까운 성장을 했던 게 이 박정희 19년.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여기 한 63년, 61년부터 생각해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이런 고속 성장을 한 게 우리 경제를 그냥 뒷받침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저때 다 이런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SK통신, 그때 다 저때 나왔던 기업들이고, 저때 우리가 그게 정경유착이었던 관치경제였던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니었던, 저때 우리는 기업가들도 가졌어요. 우리 한국 경제의 기업가들 가졌어요. 앙트프로니어들이 있었어요.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박태준, 김우중, 이런 분들이 저 시절에 저 10% 선에서 넘나드는 저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여기에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 국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성장을 가능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98년 마이너스 5.5% 성장을 하고 나서 98년 이후에 이 추세를 보시면 우리가 위에 점을 쭉 이어도 그렇고 밑에 점을 쭉 이어도 그렇고 중간에 점들을 이렇게 쭉 이어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깔아앉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경제학부에 김세직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인데, 이 그림을 보면요, 이게 베이스라인이라고 있고요. 베이스라인이 중간선이고, 고위는 그냥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저위는 비관적인 전망이고요. 실질 성장률은 아까 끝에 우리 톱니바퀴 같은 그 마지막 부분은 그냥 따온 거고요. 여기서부터 4%대의 잠재 성장률에서 앞으로 2100년까지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빨간선, 대충 평균적인 시나리오는 파란선,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연두색 비슷하게 이 선이라고. 저거는 2013년경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박사들이 통계청 자료 가지고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모델을 돌려가지고 나온 선들이에요. 문제는 저 빨간 선을 한번 보시면요, 한 2100년까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2020년대, 30년대는 조금 급하게 떨어지지만, 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2.0%대를 밑으로 가긴 가지만 계속 그래도 한 1.5%, 2% 가까운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게 저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KDI 박사들이 2013년에 했던 저거
통계청의 어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 인구 전망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가지고 했던 저거 좀 너무 낙관적이다. 우리 경제가 저 정도도 못 갈 거다라고 걱정들을 해요. 여기에 회색 선으로 이렇게 추락하도록 되어 있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님이나 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저 제일 비관적인 시나리오 연두색보다 더 비관적으로 저렇게 추락을 해서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 사이에 1%가 붕괴되고 0%대 성장을 하다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면 어떡하느냐라고 걱정을 굉장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시 성장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는 저 제일 밑에 아주 비관적인 회색 선으로 갈지 모른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구조조정을 제대로 안 하고 경제정책을 계속 제대로 안 쓰고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소홀히 하고 경제성장 뭐 안 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경제정책 하다 보면 저 아주 암울한 저 회색 선으로 갈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성장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 유 의원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인가요? 네, 유 의원은 경제성장이라는 게 단순히 소득과 일자리 성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가치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망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혁신성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인재양성 이렇게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중국이 1966년 저 사람들도 5월 16일 날 문화대혁명이 시작이 돼가지고 79년에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 중국이 문화대혁명의 그 광풍 속에 있었는데 이 중국이 지금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될 때 1인당 GDP가 104달러였는데 우리 전쟁 이후에 뭐 80몇 달러 1인당 GDP라는 거하고 비슷하죠. 지금 2018년 1인당 GDP가요. 저 사람들이 14억이 넘는 인구니까 우리 5천만 인구하고 그냥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지금 8,826달러고요. 미국에 이어서 경제규모 세계 2위로 일본을 제쳤고 2013년부터 17년 사이에 세계 경제가 연평균 3.5% 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요. 3.5% 중에 아시아가 2.2%포인트를 아시아의 성장 덕분에 세계 경제가 성장을 했고 중국이 그 중에 1.2%포인트, 그리고 3.5 중에 1.2%포인트는 중국의 성장 덕분에 세계 경제가 저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정소평이 복권을 해가지고 중국 권력으로 돌아와서 개혁 개방을 시작하는데 78년에서 지금 2018년까지 40년 기간 동안 저 중국이 이제는 세계 패권을 미국과 지금 미중 무역 전쟁하고 군사적으로도 대립하면서 그 정도의 강국으로 중국이 부상했던 거, 저거는 문화대혁명 시절에 저 엄청난 혼란과 광풍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금은 중국이 서양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을 그냥 공식적으로는 난마켓 이코노미, 비시장 경제라고 분류를 합니다만은 중국은 우리보다도 더 시장 경제, 더 자본주의 가까운 그런 체제로 경제 체제를 바꾸고 경제 정책을 바꿔가지고 지금 저런 지위를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성장의 해법 첫 번째, 다시 강조하지만 혁신 성장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도 이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 노동과 자본의 확대로 성장을 했었는데 아까 여러분이 본 그 그래프에서 갈수록 앞으로 노동과 자본도 그 기여도가 제로가 아니고 있긴 있겠지만 갈수록 총요소 생산성 TFP를 증가시키는 혁신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이 혁신이라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성장을 해본 혁신기업, 혁신적인 기업가에서 나오고 저는 여기에서 젊은 기업, 좀비 기업이 아니고 젊은 기업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스티브 잡스다, 빌 게이츠다, 무슨 마크 저커버그다 이런 미국과 아까 중국의 마윈이 어떻고 뭐 이런 새로 생긴 기업들 지난 한 1, 20년간에 새로 생겨가지고 최근에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된 그런 ICT 분야의 기업들을 보시면 우리는 왜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 기업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지금 미국의 서부에서 동부에서 또 중국의 동쪽 해안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 그중에 성공하는 거 그중 그 기업가들 우리는 왜 그런 게 없느냐. 우리 한국 경제에는 우리는 왜 한국 경제가 졸으라고 그럴까요? 왜 늙었냐. 왜 새로운 기업가가 없느냐. 이거는 저는 IMF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지난 21년을 진짜 혁신을 재벌 대기업들도 했어야 되고 중소 중견기업들도 했어야 되고 정부도 우리 시장 경제가 저런 젊은 기업, 좀비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리소스를 낭비하는 기업들이죠. 부실 기업들. 근데 그런 좀비 기업들이 아니라 젊은 기업들한테 자원이 재분배되도록 하는 그런 우리는 왜 못했느냐. 그래서 혁신성장은 자연스럽게 정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저게 혁신의 생태계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서만 그렇지 않으면 혁신이 불가능하다. 저희 게임 룰은 그냥 공정이 아니라 일단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와 공정 둘 다 중요하다. 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3빅이라고 빅 비즈니스. 자본주의 시장이 발전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해서 기업들이 자꾸 자이언트가 되는 거죠. 빅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우리 재벌 대기업이 그렇고 어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도 빅 비즈니스는 있는 거예요. 저 빅 비즈니스와 빅 레이버, 빅 비즈니스가 커지니까 노동도 자꾸 단합하고 노조를 만들고 해가지고 노동도 자꾸 덩치가 커져. 빅 레이버, 우리 같으면 뭐 민주노총 같은 게 빅 레이버죠. 빅 가버먼트. 이 세 개를 경계를 해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을 하려면 저 노동개혁, 규제개혁, 재벌개혁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성장이라는 걸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주로 열심히 했지 혁신성장 쪽으로는 안 왔다는 겁니다. 인재를 기르자. 뭐 규제개혁도 어렵고 노동개혁도 어렵고 노동개혁 민노총이 뭐 반대하고 뭐 행패 부리고 이러니까 어렵고 규제개혁은 기득권 반발 때문에 뭐 걸핏하면 국회 앞에 청와대 앞에 데모하고 이래서 어렵고 이러면 뭐 할 거냐. 규제개혁 노동개혁이 안 되는 중에도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대의 차상균 교수님 말로는 인재를 양성하자. 그것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데 저 차 교수 말씀은 저 인재라는 게 여기 경제학부 학생들도 있고 뭐 다른 과의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저 인재라는 게 그냥 공대에서 무슨 전기전자 컴퓨터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이거 전공한 학부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대학에서 불문학과, 영문학과를 철학과를 다니던 자기가 아니면 무슨 응용 미술 같은 걸 하든 자기가 하는 데에서 앞으로 그게 비즈니스로서 나중에 직업으로서 성공하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나 AI나 저런 기술을 모르면 안 되니까 각자 전공을 뭐 학력에 관계없이 젊은이들한테 원하는 사람한테는 저런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도 성장하고 혁신도 성장하겠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저게 진보 정치인들의 약간 성장에 대한 약간 콤플렉스 같다. 하진 않으면서 알리바이만 되고 성장한다고 말은 하면서 혁신 성장은 하나도 안 하고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복지 분배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정부는 포퓰리즘, 단기의 유혹을 버리는 정부. 아까 제가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혁신 성장, 자유공정, 시장경제, 인재양성 이거를 할 수 있는 정부. 또 IMF 위기 같은 게 올 때 미리 위기를 예방하는 그런 거시경제의 운용, 그리고 당연히 책임 있는 복지와 사회 안전망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인데, 보통 복지, 사회 안전망 이거는 정치 선거 때가 되면 이거는 표와 직결되는 거라고 여기에 대부분의 공약, 약속이 모이고, 위기를 예방하는 거시경제보다는 위기도 아닌데 단기 부양책 하느라고 재정을 그냥 막 쏟아붓는 이런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진짜 제대로 혁신성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인재양성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인기 없고 고통스러운 거라서 대부분 말로만 하고요. 5년마다 대통령을 뽑으면 이 나라는 경제성장의 리더십, 경제성장을 진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제의 운용, 경제의 정책이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의 자각하고도 성찰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성장과 인구, 복지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주택, 여러분의 소득, 여러분의 복지, 여러분이 일하는 보람 이런 게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게 하느냐.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이제는 5년 단임 대통령의 장점이 다음 선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진영을 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이나 미국 나라들이 보수 정권이 사회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그런 역사가 지난 한 200년, 300년간에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보수 정권은 그 사회개혁, 무슨 보험을 하든 연금을 하든 뭘 하든요. 그런 사회개혁을 하지 않으면, 복지를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도 그렇고, 처칠도 그랬고요, 드골도 그랬고, 미국에도 그런 대통령이 많아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오히려 사회개혁, 진보가 할 것 같은 사회개혁을 열심히 하고, 거꾸로 저는 진보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제발 박근혜 정부 때 하다가 실패한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 대타협 같은 걸 해가지고 대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양보를 하고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은 자기들이 그걸 양보를 해서 그래서 우리 경제가 더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개 행보를 하지 않던 유 의원이 강연 정치를 시작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유 의원은 지금도 보수에 기대하는 경제 안보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가급적 빨리 정치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치성에 대한 고민도 묻어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한 3년 반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거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굉장히 팔자가 좀 사나웠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방선 끝나고 좀 입을 닫고 있었는데,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없거나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저는 그건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 제일 답답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 라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 결사체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가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이런 정치적 결사체인데, 바른미래당이 하나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제가 늘 바른미래당은 정체성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보수 정당에서 2000년 2월에 IMF 쪽을 보고 제가 경제정책을 연구실에서 앉아서 논문이나 쓰고 앉는 게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한지를 생각하고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힘,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힘은 결국은 정치인들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학자로서 뭐 경제학자로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 청와대에 있고 국회에 있는 그 사람들 머릿속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질 않으니까 제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 2월에 뛰어들고 그때 보수 정당에 야당 시절에 한나라당이 그때 뛰어들어서 보수 정당에 계속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진보의 합리적인 가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보수도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모습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개혁보수고 저는 진짜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보수 정치인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개혁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개혁보수하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가는 거하고 이게 좀 이렇게 초점이라 그럴까 방향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괴로움이 저한테 좀 있어요. 지금 바른정당에서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 그냥 우린 중도다. 우리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안보, 경제, 복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늘 괴로워요. 당이 자기 정체성,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길로 가는지 그것도 밝히지 않은 채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찍어달라. 안 통했겠죠. 그냥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도 투표하실 때 나는 투표라는 게 분명히 그런 게 있죠. 덜 싫은 사람 찍는 거. 제일 싫은 사람 안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덜 싫은 사람 찍어주는 그런 게 분명히 있죠. 나는 뭐 문재인 될까봐 홍준표 찍어야 되겠어. 아니면 나 홍준표 되는 거 진짜 싫어서 문재인 찍어야 되겠어. 이런 성향이 뭐 투표는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우리를 지지해달라. 우리를 지지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 그 고난을 당선된 사람한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고난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여러분들을 위해 써보겠다라는 그런 호소, 그런 게 바른미래당 시절에 저는 잘 안 됐어요. 그 전에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도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문재인이 내려가니까 우리는 올라가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안 바뀌는 그런 측면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희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IMF 위기를 재조명한 영화가 개봉돼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비판에도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우리 모두의 인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